자, 안녕하세요. 연금박사 이용주입니다. 오늘 라이브 방송하는 시간 벌써 네 번째 시간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제 7시인데요. 오늘 또 한 시간 가까이 여러분과 함께 라이브 방송 진행하면서 여러분이 궁금하신 내용 있으면 답변해드리고 또 오늘 제가 주제로 했던 내용들도 진행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부의 진리 계속 여러분께 또 읽어드리면서 여기서 제가 책에서 다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도 여러분 함께 해드리고 있는데 오늘 주제는 자본을 가진 자가 세상을 지배한다. 약간 섬뜩하면서 무서운 주제죠. 세상. 돈이면 다 된다.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께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제 강의 들으시면서 약간 좀 이렇게 너무 오버한다. 이런 생각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런 것보다, 제 강의 들으시면서 세상을 조금 더 직관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여러분이 해안을 좀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이 들어오시는 것 같은데, 나가지 마시고요. 계속 들으시면서, 여러분 1시간 동안 도움이 되는 시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보니까 그 질문하신 분들 계신데, 질문하신 분들 제가 답변 다 못 드려서 오늘 정리해서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들어오신 분들 중에서 많은 분들이 삼성전자 주식을 투자하고 계시면서 삼성전자 주가에 대해서 관심 많으실 텐데, 실제로 지금 삼성전자 주식이 8만원을 위하로 떨어져서 79,000원까지 떨어지고, 다행히 우선주는 계속 박스권 7만 2, 3천원 내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 삼성전자 주식, 계속 가져가야 되나, 이런 질문도 많이 주신 것 같고, 얼마나 가져가야 되나, 또 언제 더 사야 되나, 이런 질문들이 좀 줄을 이루는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제가 매번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주가를 예측할 수 있다라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고요. 내일 주가는 알 수 없는 것이고, 우리가 시장을 예측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식을 처음에 투자를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듯이, 단기 매매 차익에 목표를 두지 말고, 장기적으로 배당을 목적으로 해서 장기적으로 투자하자. 그랬을 때 더 큰 수익을 얻게 된다. 우리가 목표라는 것이 사실 배당뿐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투자 매매 차익을 얻기로 하는 거지만, 매매 차익을 얻기 위해서 더더욱 매매 차익에 관심 갖지 말고, 배당의 중심으로 관심을 갖자. 그렇게 했을 때 내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장기 보유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것이고, 장기 보유했을 때 투자 수익은 자동으로 따라올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기 때문에 내일 주가가 오를지 말지, 지금 주가가 7만 원으로 떨어졌다, 7만 전자가 됐다, 이런 뉴스에 여러분 전혀 현혹되실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이 삼성전자가 주가가 오르든 떨어지든 관계없이 나는 더 많은 주식을 모아서 더 많은 주식 수를 보유한 주주가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배당을 받다 보면 장기적으로 더 큰 수익이 생길 것이다 라는 그 얘기를 여러분께 드렸기 때문에 질문 중에서 이렇게 좀 삼성전자 손해보고 있어서 좀 힘들다 이런 질문 하신 분도 계신데, 사실 삼성전자 가격, 지금 주가를 아는 것 자체가 이미 투자를 어떻게 보면 잘못하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주식에서 관심 비우시고 나는 삼성전자 주주로서 계속 가겠다, 이런 여러분 철학만 계속 가져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주가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더 좋으시죠? 더 많은 주식수를 매수할 수 있는 거니까요. 지난 시간에 제가 적금에 대해서 좀 얘기 드리고, 적금, 은행 이야기는 조금 더 안 좋게 드렸는데, 적금, 사실 은행을 이용하시는 것보다는 투자를 통해서 돈을 모으셔라. 이런 얘기. 제가 다음 시간에, 라이브 시간에 아마 그 얘기 드릴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는 은행을 이용하는 시대가 아니라 적금 마련, 목돈 마련조차도 주식을 통해서 하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여러분께 다음 시간에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오늘 사신 분도 계시고, 줍줍 하고 계신 분도 계신데, 가격에 연연하지 마시고, 꾸준하게 사십시오. 이 주가가 사실 올라서 8만 전자가 9만, 10만, 11만, 12만도 좋고,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배당을 목적으로 하신다면 결론적으로 절대로 잃지 않는 투자가 되실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투자하시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투자를 하시면서 자문사를 활용하시는 방법을 문의하신 분도 계셨는데, 제가 부의 진리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시대에는, 우리 사회는 굉장히 사실 복잡한 사회인 것처럼 보이지만 굉장히 단순한 사회이기도 하다. 자본의 쏠림 현상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자문사를 통해서 더 좋은 종목, 더 좋은 포트폴리오를 찾을 이유가 사실 없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자문사를 이용하거나 전문가를 활용하시는 것보다 직접 여러분들이 자산을 가지고 직접 투자하시는 것, 그런 것이 오히려 투자의 수익이라든가 투자의 효과, 배우는 측면에서도 훨씬 더 유리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부동산도 자본인가요? 그럼요. 부동산도 자본이고, 부동산은 원래 거주의 수단인데 우리 사회는 자본으로 이용하고 있는 거죠. 사실 주식도 자본이 아닙니다. 그런데 주식이 원래 개요 자체가 우량 회사에 투자해서 성장과 함께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거 주식 투자를 자꾸 자본 차익, 투기의 수단으로 자꾸 보는 것이 문제죠. 자, 그래서 지금 그걸 가부를 논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미 다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거기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를 여러분이 고민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연금 가입하신 데서 질문 주신 분들도 많이 계신데요. 연금을 해지해서 삼성전자 주식을 사는 게 나을까요? 이분이 말씀하신 것은 이제 그렇게 많이 투자하신 게 아니라 한 2천만 원 정도 이제 납입하셨는데, 금액이 크지 않다면, 그리고 당장 연금이 필요 없다면, 이걸 해지해서 삼성전자 주식을 꾸준하게 사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겠지만, 반대로 내가 당장 노후를 시작해야 되고, 그 다음에 노후 준비된 것이 많이 없으시다면 연금으로 가는 것이 오히려 더 좋은 방법일 수 있는 거죠. 네, 연금 좋다고 해가지고 투자 수익이 아무리 좋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연금 깨는 건 좀 아닌 것 같고요. 네. 댓글에 보니까 다양한 의견 주시고 계십니다. 어떤 의견 좋습니다. 네. 개인적으로 다 견해들이 있으실 거예요. 투자에 대해서 나는 이게 좋다, 나는 저게 좋다, 저 사람 말이 맞다, 이 사람 말이 맞다. 누가 말이 맞는지는 알 수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여러분 스스로 주관적으로 판단하시는 철학을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한 거죠. 제가 영상을 계속 올려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삼성전자를 사라, 삼성전자가 좋다, 이 얘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삼성전자는 주식 투자를 통해서 투자의 본질, 투자의 철학을 여러분들이 배우시라는 거, 투자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익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 정도로 가름을 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질문들이 있으시면, 연금과 투자에 대한 질문이 있으시면 계속 해주시면, 제가 질문을 모아다가 여러분께 답변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공부 3년 하셨는데, 부의 진리 읽고 주식 공부 접었다고 하셨는데요. 네. 주식을 공부해야 되는 걸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주식은 공부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주식을 공부하는 사람들, 주식을 제일 많이 공부하는 사람들이 어딨냐면 여의도에 있습니다. 예. 그 사람들이 주식을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주식 수익으로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주식 분석한 내용을 팔아서 고객의 수수료를 받아서 먹고 살고 있거든요. 결국은 열심히 공부한 사람들이 수익에 대한 성과를 받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공부한 사람들이 수수료를 받고 있다는 겁니다. 거래에 대한, 판매에 대한 수수료를 받고 있다는 거 이미 증명됐습니다. 그러니까 공부한다고 되는 거였으면 공부한 사람들이 제일 부자가 됐겠죠. 자, 그런데 공부한다고 부자 되지 않는다. 강남 타워팰리스, 강남의 제일 돈 많은 동네에 주식 전문가는 살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부의 진리 관련해서 이제 오늘 읽어드릴 내용 하나씩 읽어드리면서 여러분과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어드릴 내용은 1장의 34페이지에 보시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M&A, 돈을 가진 자가 세상을 지배한다. 이 내용으로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량자산에 집중 투자하라. 이렇게 말하면 10중 8구 다음과 같은 질문이 돌아옵니다.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고 하던데 만약 한두 종목에 집중했다가 그 회사가 망하면 어떡합니까? 분산해서 투자하는 것이 위험을 줄이는 방법 아닌가요?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십니다. 물론 예전에는 그랬습니다. 어느 회사가 우량한 기업인지 알 수 없었고 아무리 뛰어난 기업도 한순간의 실수로 역사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한두 종목에 집중하는 것보다 여러 개의 종목에 분산 투자하는 것이 위험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달라졌습니다. 자본주의가 공고해지고 부의 집중이 심화될수록 부를 가진 기업은 더더욱 견고한 성을 쌓게 되었습니다. 우량자산의 기준도 달라졌습니다. 전에는 뛰어난 기술력과 인적 자원을 보유한 회사가
우량 기업이었다면 이제는 현금 자산을 많이 보유한 기업이 우량 자산이라고 이제 평가하는 거죠. 돈이 부족한 비우량 기업에 투자한다면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분산 투자해야겠지만 부가 한 곳에 집중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우량 기업에 투자한다면 분산의 필요성은 점점 더 감소할 뿐입니다. 네, 코인 투자하신 분도 계시네요. 분산 투자 별로더라고요. 맞습니다. 제가 코인 얘기도 가끔 강의해 드리는데 코인을 하시자 말자 이것이 아니라 코인을 할 거면 우량 자산에 투자하셔라. 안 할 거면 하지 말고 할 거면 우량 자산에 해라. 투자도 마찬가지, 부동산도 마찬가지. 전부 우량 자산에 투자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량 자산에 투자하는 이유가 뭘까를 봤더니 이 우량 기업, 우량 자산들이 왜 세상을 지배할 수 없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그 다음에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삼성전자에 대한 이야기는 뭐 여러분 다 아실 테니까 좀 스킵하고 전체적인 이야기를 보도록 하죠. 최근 글로벌 기업을 보면 현금을 보유한 글로벌 기업들이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무엇일까? 라고 봤더니 바로 M&A, Merge and Acquisition이라는 거죠. 인수합병이라는 겁니다. 지금 대부분의 대기업들, 돈이 있는 기업들은 M&A를 통해서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는 거죠. 대표적인 주자가 바로 구글입니다. 구글은 자본력을 바탕으로 매년 수십 개의 회사들을 M&A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행 가실 때 구글 지도 보시죠? 구글 지도 구글이 만들었나요? 아니죠. 구글이 샀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유튜브 보고 계시잖아요? 유튜브 구글이 만들었습니까? 아니요. 구글이 샀죠. 핸드폰 쓰시는 분 안드로이드 폰 쓰시죠? 안드로이드 구글 겁니다. 구글이 만들었습니까? 구글이 샀습니다. 우리가 이건 구글이 만들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고 구글이 산 겁니다. 오죽하면 미국에 있는 대부분 스타트업 회사들의 목표가 기술을 개발해서 구글에 M&A 되는 것이 목표거든요. 돈 받고 팔아 넘기는 것이 목표인 거죠. 자, 이게 무슨 얘기냐? 현금이 많다는 얘기는 더 이상 기술력, 경영력에 좌우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기술력, 경영력이 있는 회사를 사면 되기 때문이거든요. 돈이 주인인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력, 돈이 있으면 사실 돈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과거처럼 다양한 중소기업들이 뛰어난 기술을 가지고 나름의 시장을 만들어내는 사회가 아니라는 거죠. 배고픈 중소기업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기술을 개발해 놓으면 현금을 가진 공룡 기업들이 기술을 가진 중소기업을 빨아들이고 그 기술을 바탕으로 더 많은 현금을 창출해서 더 큰 공룡 기업이 되는 것. 결국 돈이 기술력이고 돈이 경영력인 이런 현상이 앞으로 더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보시면요, 뭐 맛집 찾아다니시는 분들 계시긴 한데 사실 우리가 그 맛집이라고 홍보를 보고 찾아가는 집들의 대부분이 대형 프랜차이즈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맛있다기보다는 우리는 그 인테리어라든가 그 규모 또 그 화려함 혹은 깔끔함 이런 것을 가지고 더 음식점을 찾고 있는 거죠. 우리 스스로도 사실상 예전처럼 뭐 맛집, 손맛 이런 거보다는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더 다른 돈이 자본력으로 치장된 포장된 시설을 더 중요시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직까지도 음식점을 개업하면서 맛과 정성만으로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누가 더 싼 가격에 재료를 조달할 수 있는가? 누가 인건비와 고정비를 줄일 수 있는가? 이것이 사업의 성패를 결정하는 데 굉장히 큰 요인이 되어가고 있다는 거죠. 결국 이런 상황에서 자본력이 부족한 동네의 소형 음식점들은 점차 설 자리를 잃을 것이고 이들의 빈자리를 자본을 가진 소수의 대형 음식점들이 장악해 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이런 문제가 비단 음식점뿐만이 아니라 교육, 부동산, 창업, 사회 전반에 걸쳐 다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사회가 여러분들이 제가 이 책의 첫 장부터 말씀드렸지만 우리 사회가 자본주의 사회라는 것, 돈이 주인인 사회라는 것, 결국은 돈을 중심으로 사회가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깨닫고 인지해야 한다는 거죠. 이 방송을 들으시면서 돈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물론 계실 겁니다. 저도 공감합니다. 돈이 이렇게 세상의 전부가 되어가는 세상이 전들 좋겠습니까? 저도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세상이 정말 더
아름답고 평화롭고 평등하고 공정한 사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세상은 우리가 생각처럼 그렇게 가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뭐가 잘못인지 모르겠지만 이미 이건 어쩔 수 없는 현상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것이 비단 우리가 기업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의 교육, 그 다음에 집, 창업 이런 전반적인 현상에서 다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제가 이 책을 쓰는 과정 또 강의를 하는 과정에서 기사를 보다가 이 기사에 굉장히 꽂힌 적이 있거든요. 2018년 조선일보에 다음과 같은 제목의 기사가 실렸다. 17억 강남 아파트 구매자 79%는 대출 한 푼 받지 않았다. 라는 기사가 났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강남의 아파트들이 보통 20, 30억 이상 합니다. 그런데 잘 보면 이 기사를 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요. 강북이라든가 외곽에 사는 사람들은 적게는 20, 30%, 많게는 7, 80% 비중이 빚을 지고 집을 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강남에 사는 사람들, 강남에 집을 사는 사람들은 대출 거의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집값은 강북에 비해서 강남이 훨씬 비싼데 대출을 받으려면 강남에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받아야 되는데 중요한 건 우리 사회에서 집을 사는 사람들 봤더니 강남에 있는 사람들은 다 현금으로 사고 있고 외곽에 사는 사람들은 전부 대출로 사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집을 현금으로 사는 것과 대출로 사는 것 뭐가 다를까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아무 차이가 없는 것도 아닙니까? 자, 집을 대출로 사는 것이 유리한 게 있습니다. 레버리지 효과가 있기 때문에 강남에 있는 사람들은 바보 같아서 20억 현금을 가지고 20억짜리 집을 사고 외곽에 있는 사람들은 뭐 바보 같아가지고 10억짜리 집을 사면서 5억을 대출받아 사느냐. 그런 것이 아니죠. 대출로 집을 사게 되면 내가 5억만 가지고 있어도 5억의 대출을 받으면 10억짜리 집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적은 돈으로 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어서 이걸 레버리지 효과라고 하죠. 그래서 평상시에는 대출로 집을 사는 것이 훨씬 유리한 구조가 됩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경기가 계속 안 좋아지고 대출 금리가 올라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최근에 여러분 뉴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테이퍼링 여러 가지 또 금리 인상이 시사되고 있죠. 그래서 올해부터 내년까지 금리를 2, 3회 더 올린다고 얘기합니다. 그럼 우리나라 지금 기준금리가 0.5%인데 1%에서 2% 가까이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될까요? 현금으로 집 산 사람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금리가 올라가든 경기가 안 좋아지든 내가 이미 현금을 지불했기 때문에 이 집을 갖고 있는 것에 대한 추가적인 부담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대출로 집을 산 사람은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한 달에 내는 이자 부담이 급격히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경기가 안 좋아져서 소득이 감소하기 시작하면 대출 이자를 부담할 능력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결국 대출로 집을 산 사람들이 많은 동네에서는 매물들이 나올 수밖에 없고 반대로 현금을 가지고 집을 산 사람들은 그런 것이 나올 리가 없다는 겁니다. 결국은 현금으로 집을 산 사람들이 많은 강남은 경기와 무관하게 점점 매물이 사라질 것이고 매물이 사라진 강남은 집값은 부르는 게 값이 될 거라는 거죠. 이게 바로 현금의 힘이라는 거예요. 자본의 힘인 거죠. 자본의 힘. 최근 코로나로 인해서 강남 부동산에 일부 급매물이 나오고 있죠. 자,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 급매물이 결국은 강남에서 종부세라든가 대출이자 이런 걸 버틸 수 없는 사람들, 자본력이 없는 사람들이 집을 포기하는 것이고 그렇게 나온 집을 현금을 가진 사람들이 매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현상이 지속될수록 현금이 부족한 사람은 강남에서 쫓겨나고 강남은 현금, 자본이 충분한 사람들로 채워질 뿐입니다. 그리고 현금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강남에서 아파트 매물을 찾기는 힘들어지고 매물이 잠길 거라는 거죠. 매물이 사라진 강남 아파트 가격은 더더욱 견고하게 상승할 거라는 겁니다. 본 광고는 생명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주택을 다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시고 그렇지 않으신 분도 계실 테니까 아마 우리나라 경제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대략적으로는 잘 아시겠지만 제가 한 가지 얘기해 드리면 지금 우리나라 청약 시장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여러분께 하나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나라 청약에 대해서 말이 많죠. 무주택자들에게 집을 주기 위해서 청약 정책들을 많이 좀 쓰고 있는데요. 실제로 보니까는 청약에 관심이 없으신 분들은 또 청약 제도를 잘 모르시는 분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자, 제가 지금 얼마나 재밌는 일이 벌어진지 여러분께 알려드릴게요. 청약에 당첨되려면 일단 청약 점수가 높아야 됩니다. 청약 점수가 뭐냐면 세 가지, 무주택 기간하고, 그 다음에 부양가족 수하고, 청약통장 가입 기간, 요 세 가지를 해서 최근에 강남에 그 경남 아파트 재건축하는 원베일이라는 아파트 있죠? 거기 청약에서, 청약자 당첨 최저점이 69점이었어요. 69점이 되어야 당첨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 다음, 저 69점이 되려면, 모든 조건이 다 만족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나이가 일단 40대 이하는 불가능하고요. 자, 그래서 결국은 청약이 되게 어려워요. 근데 더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이 청약에 당첨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돈이 있어야 돼, 돈. 근데 뭐 집 사는데 대출 받아서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편하게 얘기하실지 모르겠는데, 지금 어떤 수준이냐면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집 담보로 대출 요즘 안 되지 않습니까? 9억 미만 주택 같은 경우는 40%까지 대출이 됩니다. 하지만 그 이상은 안 되는 걸 막혔죠. 이 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 정책을 통해서 대출을 막아버렸습니다. 자, 집값이 오르는데 사람들이 집을 계속 대출로 사서 집값이 오른다고 생각해가지고 대출을 막아버렸다는 거예요. 청약시장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청약을 할 때 9억 미만, 분양가 9억 미만 아파트들은 40%까지 대출됩니다. 자, 그런데 분양가가 9억을 초과하면 대출이 안 돼요. 중도금 대출이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 전액 현금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러면 현금으로 내가 계약금과 중도금을 내고 마지막에 잔금을 내야 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9억이 넘어가도 잔금 대출은 가능합니다. 잔금 대출 20% 정도. 그러니까 내가 10억이다 그러면 2억 정도만 있으면 2억 정도만 대출 받아야 되는 거고 8억 정도 있으면 살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아파트 가격이 입주 시점에 15억이 넘어가게 되면 잔금 대출도 안 나옵니다. 자, 그럼 강남에 30평대 아파트 중에서 15억 미만 있어요? 신규 분양 아파트 중에? 없잖아요. 없어요. 단언컨대 없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뭐 강남, 강동, 송파 이런 지역, 뭐 점점 강북도 마찬가지고요. 분양가가 15억 미만이 사라지고 있어요. 자,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강남에 집을 사야 되는 사람은 그 분양가가 10억이든 15억이든 20억이든 관계없이 대출을 단 1원도 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 내가 그러면 현금, 캐시로 10억, 15억, 20억을 들고 있어야지 강남에 집을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청약 점수 높아야 돼요. 청약 점수 높고 캐시로 들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이건 결국은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시겠어요? 정부는 집값을 잡기 위해서 대출을 막았더니 결국은 현금 있는 사람들만 강남에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자, 지금은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강남에는 현금 부자들, 자본력이 있는 사람들만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는 더더욱. 그러면 이제는 강남에는 자본력이 있는 사람들의 성이 돼요, 성. 그러면 자본력이 없는 사람들은 지금 이제 문이 닫혀버렸어. 들어갈 수가 없어. 아시겠죠? 어떻게 들어갔는데 들어가 보니까 현금이 없어? 그러면 포기하고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정부가 정책을, 제가 보기에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대출을 막는 정책이 나쁘고 좋고를 떠나서 실기했다, 실기. 이미 시기를 놓쳤어요. 대출을 막는 정책을 그 전부터 썼어야 되는 건데, 그렇지 않고 이미 사람들이 부동산에 대해서 거의 열광적으로 하고 있는 시기에 우리가 그거를 가지고 이해하지 못하고 여러분들이 국가에서 대출을 막아버렸기 때문에 이것이 더 문제가 생긴 거죠. 실기했어요, 실기. 원래 똑같은 사람도 언제 치료받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게 있잖아요. 병이 있는데 병을 내가 언제 치료받느냐에 따라서 방법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초기에 간 사람들은 간단한 치료로 끝나는 것이고, 늦게 간 사람들은 더 심한 치료를 해야 되는 거죠. 뭐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돈을 먼저 주면 뇌물이고 나중에 주면 선물이고, 돈을 똑같이 내가 줬는데
나중에 주면 선물인 것이고요. 보답이 된 거죠. 하지만 먼저 주면 뇌물이 되는 거죠. 언제 줬냐에 따라 다르죠. 이 시기를 맞추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이 청약 정책을 보고 있으면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산하 제한 정책과 정말 비슷하게 닮아가고 있다. 우리나라가 인구가 너무 늘어나면서, 박정희 정권 때부터 인구가 늘어나면서 우리가 이제 어떤 정책을 썼냐면, 인구가 늘어나는 거가 보니까 너무 많이 늘어나니까 이제 막, 힘들잖아요. 그래가지고 산하 제한 정책을 썼죠. 그때 뭐 표가 둘만 낳아도 3천원 초만원, 아들, 딸, 낳다 보면 뭐 거짓골을 못 면한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애를 그만 낳아라 라고 해서 산하 제한 정책을 썼습니다. 자, 그런데 산하 제한 정책을 써서 적정하게 산하가 제한되고 있으면 그다음부터는 다시 그 정책을 풀어서 다시 인구가 또 조절되도록 이렇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 시기를 놓친 겁니다. 시기를 놓쳐서 계속 산하 제한 정책을 쓰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아이를 낳지 않는 것이 내 인생에서 더 즐거운 삶을 살 수 있고 아이 없어도 행복하다는 걸 느끼기 시작했고 뭐 쟤도 없고 나도 없고 처음엔 아이 없는 것이 굉장히 좀 이렇게 뭐랄까 외적으로 좋지 않았는데 이제는 뭐 누구나 다 없으니까 아무 문제가 없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도 낳지 않는 그래서 지금 현재 출산율 0.8명대까지 떨어졌거든요. 자, 이게 뭐냐면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다시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아이 낳으세요 해도 안 낳는다는 겁니다. 최근에 뉴스를 보니까 이제 국가가 아이를 낳는 정책을 포기한 것 같아요. 이제 아이를 낳는 정책 돈 들인 만큼 효과가 없으니까 그리고 그냥 출산 정책을 하지 않고 생산 연령, 생산 가능 인구를 더 유지하는 정책으로 바꾸겠다 이런 뉴스가 나온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포기한 거거든요. 네,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 우리나라 부동산 정책도 마찬가지. 실기했어요. 시기를 놓쳤어요. 그래서 산하 제한 정책이 실패했고 이제 포기한 것처럼 부동산 정책도 사실상 적정한 시점에 부동산을 통해서 잡아줬어야 되는 건데 이미 이 자본의 힘을 막지 못했다는 거죠. 늦었어요. 이제 쓰는 수많은 정책들이 결국은 부동산 시장을 어떻게든 안정시키는 것보다 부동산 시장을 더 자극시켜버리는 그런 정책이 되어가고 있는 거죠. 항상 얘기하지만 제가 제도가 좋고 나쁘고를 가지고 우리가 논쟁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의미 없는 겁니다. 뭐 문재인 정부에서 의도적으로 부동산 가격을 올리기 위해서 정책을 그렇게 썼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거 가지고 자꾸 갑론을박하느라고 서로 정권에서 네 말은 맞고 네 말은 틀리고 내 말은 맞는 거 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렇게 접근하면 사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대통령이 바뀌고 정책이 바뀌면 정부가 바뀌면 그러면 다시 또 좋아질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미 이 사회에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의 힘이 커져 있다는 걸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무슨 정책을 써도 백약이 무효가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 여러분께 제가 긴 시간 걸쳐서 말씀드리고 있는 가장 큰 주제가 바로 그거거든요. 이 사회는 자본주의 사회고 돈의 힘이 세지고 있는 사회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돈의 힘이 세지고 있는 사회에서 우리가 뭘 하면 할수록 결국은 돈의 힘을 더 자극하게 된다. 그리고 이 사회는 어쩔 수 없이 자본력이 있는 사람들이 세상을 지배하게 된다는 거. 그래서 우리도 이제 이 사회에서 우리가 생존해서 하기 위해서 그러면 내가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어떻게 내가 대처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해 보시기 바란다는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 자녀도 마찬가지. 그냥 우리가 아름답고 평등하고 공평한 사회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양극화가 심해지는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매번 얘기해 드리는 거지만 이거를 여러분 직시하고 여기서 어떻게 투자하고 어떻게 생존할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는 시간이 반드시 돼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이런 얘기 드렸는데 정치에 대해 저는 호불호 전혀 없습니다. 대통령도 누가 되든지 사실상 알 수는 없겠지만 누가 되든 잘 하시면 되는 거죠. 그런데 어떤 분이 되시든 간에 꼭 알려드리고 싶은 게 바로 뭐냐면 아무 생각 없이 내 생각이 맞다고 정책을 피지 마라. 내 생각이 맞아도 이 시대하고 안 맞으면 쓰면 안 된다. 나는 이 사람에게 백신 주사를 놔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이 사람이 기저질환이 있으면 백신 주사를 놓을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해야 한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누구는 백신 주사를 무조건 맞아야 된다. 누구는 백신 주사를 맞으면 안 된다라고 서로 싸우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책을 보기 전에 이 사회, 이 세상을 먼저 보는 것이 가장 현명한 정책을 반영하는 방법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부터 혹시 질문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댓글 답변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 딱 정해진 거 보셨죠? 자본주의 시대에서 자본을 가진 자가 시장을 지배한다, 세상을 지배한다 라는 주제로 말씀드렸고요. 여러분 하시는 일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연애도 사업도 정치도 세상 모든 것이 밀당이 중요합니다. 맞는 말씀이세요. 그죠? 네. 밀고 당기는 것이 중요하면서 거기서 가장 효율적인 조합을 찾아 나가는 거죠. 네. 부의 진리 잘 읽으셔서 감사하고요. 네. 비유도 제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주식을 시작하고 보니 생각보다 주식 많이 하셔서 놀랐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 주식을 아직도 안 하시는 분들이 더 많아서 놀랐어요. 주식을 하지 마세요. 주식 하지 마시고요. 주주가 되세요. 주식 투자를 하지 마시고 주주가 되시라. 이게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생각이니까요. 주식을 하시되 이걸 자꾸 단기 매매 차익을 중심으로 놓고 하시면 결국은 실패할 것이다. 이미 수십 년간 주식을 하신 선배들이 이미 검증이 끝났어요. 단기 매매 차익으로 하신 분들은 결국 다 실패했다. 자, 1인 기업에 관심 있는데 1인 기업으로 번 돈 중에서 남은 돈으로 우량자산에 넣어야 되겠습니다. 네. 사실 이런 게 있습니다. 장사하시겠다는 분, 내가 나중에 퇴직금 받아가지고 장사하시겠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하겠습니다. 이런 얘기 있는데 제가 그런 분들 이런 얘기 드리세요. 평소에 내가 해보지 않은 업종, 그 다음에 내가 잘 모르는 것, 이런 것에 내가 돈을 투자해서 뭔가를 하는 게 더 수익 성공 가능성이 높을까요? 아니면 우리나라 최고의 천재, 수재들이 모여있는 그리고 엄청난 자본력을 가지고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삼성전자에 투자하는 것이 더 수익이 높을까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나는 내가 열심히 해서 내 사업을 해야 되는 건데, 내가 똑똑한 것도 아니고, 내가 많은 경험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 혼자 생각해야 되는 거잖아요. 하지만 이런 대기업들은 집단 지성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그 집단 지성이 하는 것이 사실 나 혼자의 판단보다 훨씬 더 좋은 판단을 할 것이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자본력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자본력을 하는 것이 내가 투자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안전할 수 있다는 걸 꼭 한번 생각해 보시고, 물론 삼성전자가 모든 걸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량자산 중심으로 봐라. 우량자산이 뭐가 있을지는 시기적으로 달라질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 꼭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 여러 가지 반도체 치킨 게임 예상되고 여러 가지 시장 있잖아요. 삼성전자가 매출이 증가하고 소득이 이제 수익이 나면서 과거에 여러 가지 경쟁을 하고 있었고 치킨 게임도 있었고 반도체 가격도 오르락내리락 했고, 사실 이런 이야기들은 삼성전자에 관심을 가져오셨던 분들 알겠지만 지난 10년간 계속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가고 있고요.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단타 하시는 분들은 개별 매일같이 보여지는 뉴스에 일희일비하시고 관심 가지셔야 되지만,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사실 그런 걸 보지 마시고 자본력, 현금력만 보고 판단하셔라. 물론 기업의 주가 상승을 판단하는데 굉장히 많은 요소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요소를 개인이 볼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자본력, 현금력에 집중하는 것이 더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연금은 무조건 많이 가입하는 게 좋을까요? 개인연금 300 정도 나오는데 50인데 불입이 끝나서요. 기본적으로 국가에서 갖고 있는 국민연금, 퇴직연금, 연금저축 이런 것들 잘 이용하시고요. 개인연금까지 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있는 것도 좋지만 내가 노후에 꼭 필요한 만큼의 금액을 연금으로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한 달에 100만 원만 있어도 충분히 생활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한 달에 1000만 원 있어도 모자라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럼 내가 꼭 필요한 생활비만큼을 연금으로 준비하시는 거고, 나머지는 여러분들 투자도 하셔야 되고 다른 것도 또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연금 10년입니다. 15년 만기 끝나고 주식으로 해야 되나요? 아니면 연금도 해야 되나요? 나이는 48입니다. 정년 12년 정도 남아서요. 네. 금액에 따라서 다릅니다. 여러분이 개인연금을 가지고 만기가 끝난 이후에도 그걸 연금으로 계속 유지하실지 주식으로 하실지는
아까 말씀드렸죠. 내가 갖고 있는 다른 연금 자산이 충분하다면 여러분들이 주식을 전환하셔도 되는 것이지만 내가 갖고 있는 연금이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는데 부족하다면 연금으로 받으시는 게 좋죠. 연금은 그 어떤 것과도 타협할 수 없는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하는 수단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돈이 천조가 있으면 카카오 네이버는 1년 안에 망하게 할 수도 있겠죠. 네, 그렇죠. 네. 가장 큰 문제는 55세까지 버텨야 되는데 오히려 이를 강조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사실 뭐 제가 오늘 부의 진리 책을 계속 읽으면서 나가고 있는데요. 부의 진리 책 목차를 보신 분 아시겠지만 1장은 자본주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장은 우리 그 자본주의 사회에서 금융의 역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요. 3장에서는 우리가 투자를 제대로 할 수 있는 9가지 투자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4장에서는 그로 인해서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대상 삼성전자가 어떤 자산이고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지 말씀드렸고 마지막 5장에서 말씀드린 게 바로 뭐냐면 천국에는 삼성전자가 없다. 그래서 이 모은 자산을 어떻게 하면 잘 쓰고 가는 것이 중요한지 그렇게 얘기해 드렸는데 그 이후에 말씀드린 게 바로 뭐냐면 진짜 노후에 행복한 사람은 삼성전자를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평생 할 일이 있는 사람이다. 내가 일을 하면서 투자도 같이 병행하는 것이지 일이 없이 투자만 가지고 먹고 살 수 없다는 거. 특히 최근에 파이어족들, 조기 퇴직하겠다는, 조기 은퇴하겠다는 젊은 친구들을 제가 만나서 보니까 굉장히 위험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내가 40, 50에 일찍 일을 그만두고 그동안 모아온 돈으로 자본소득을 창출하면서 먹고 살겠다라는 것. 1년에 내가 10억을 모아놓으면 1년에 5%씩만 소득을 창출하게 되면 연봉 5천만 원이 나오니까 이 5천만 원 가지고 내가 평생을 먹고 살 수 있겠지. 매년 5%의 자본소득을 창출하면서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일이 있기 때문에 자본소득 창출이 가능한 것이지 할 일 없이 집에서 놀면서 투자를 하게 되면 투자가 전업이 되면 절대로 자본소득 5%를 창출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수많은 투자의 선배들이 이미 실패한 경험담이기 때문에 적어도 소득이 되든 안 되든 내가 평생 할 수 있는 일, 이걸 여러분들이 만들어내시는 것이 노후 준비의 가장 기본적인 핵심이다 라고 하시고 여러분들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의 중요성, 현금의 중요성을 제가 강조해 드리지만 그 현금을 가지고 제대로 소득을 내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별도의 일이 있으셔야 된다. 그래서 평생 할 수 있는 일을 찾으셔라. 노후 연금은 자식보다 100배 낫죠. 네, 자식보다. 실제 나이 드신 분들은 전부 다 연금의 중요성을 깨닫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연금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지금 부의 진리를 계속 끌고 나가면서 부의 진리라는 책을 쭉 읽다 보시면 결론적으로 마지막 장에서 넘어가는 것이 이제 연금 부자들 책으로 넘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진짜 행복한 사람들이 삼성전자만 투자한 사람들이 아니라 삼성전자를 투자해서 그걸 자산을 불리고 그거를 잘 쓰고 가는 사람들 이라는 것들을 제가 정리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 맥을 좀 보시면서 저한테 그러시는 분도 계세요. 아니 연금 박사님은 도대체 삼성전자를 사라고 하시는 겁니까? 연금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분이 계신데 그것이 두 개가 서로 경쟁 구도에 있어서 이것을 선택하고 저것을 포기해야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서로가 잘 융합되어서 내 인생에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는 포트폴리오라는 걸 여러분들이 꼭 명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또 뭐 여러분 많은 질문들 주시고 있으신데요. 네. 저랑 식사 원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제가 사드려야죠. 뭐 저렇게 구독도 해주시고 방송도 보여주시니까, 저는 사무실 잠실역에 있습니다. 뭐 전국에서 오신 분도 계신데, 제주도에서 오신 분도 계셨으니까요. 혹시 뭐 저랑 미팅 원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 찾아오시면, 잠실역 근처에서 여러분과 식사하면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사실 뭐 자유롭게 식사는 못하지만 그래도 식사하면서 이런저런 좋은 이야기를 나누는 거 저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정보를 드리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내용을 여러분들의 삶, 여러분들의 투자 경험, 여러분들의 노하우를 제가 들으면서 그걸 가지고 사실상 제가 배우는 게 더 많거든요. 제가 쓴 책, 부의 진리, 연금 부자들 이런 것들 전부 다 우리 고객님들께서 해주신 이야기들을 가지고 그 경험들을 바탕으로 제가 쓴 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한테 해주시는 경험담들 이거 굉장히 저한테 소중한 정보가 되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찾아오시면 제가 밥 한 끼 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강의 많이 들으셨는데요. 여러 가지, 좋은 이야기 해주시기 감사하고요. 네. 네. 달러도 여러분 관심 많으신 것 같은데, 달러는 안전자산이죠, 안전자산. 그래서 투자자산, 그 자산의 본질을 보시고 투자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제 나이 물어보시면 계신데, 제 나이는, 올해 49이고요. 네. 늙어 보이는지 젊어 보이는지 모르겠는데요. 네.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열심히. 저는 오늘 하루도 열심히 살아서, 평생 인생을 즐겁게 사는 게 목표거든요. 어떤 분이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는 투자해서 돈이 많겠다. 이런 방송 하시는 거 보니까 이미 많은 자산을 갖고 계시겠다라고 그러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부자 아니고요. 저는 굳이 저를 부자로 표현하신다면 저는 연금 부자예요. 연금 준비가 거의 다 되어 있으니까요. 네. 자, 저는 인생을 딱 하나예요. 어차피 내가 이 지구상에 와서 짧게는 7, 80년 살다 갈 텐데,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여기 살면서 즐겁게 살다 가는 거죠. 제가 조선시대, 고려시대에 태어나가지고, 태어나자마자 아무 데도 갈 데가 없고, 내가 태어난 곳에서 그냥 평생을 살다가 가야 되는 그런 인생을 살았다면 거기서 맞춰서 살았겠지만, 저는 지금 글로벌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돈이 없어서 우주여행을 갈 만한, 스페이스 X의 우주여행선을 탈 만한 돈은 없지만, 저는 전 세계를 여행 다닐 수 있을 정도의 자금과 또 시간은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돈, 제가 번 돈을 가지고 제 오늘 하루, 제 인생을 열심히 즐겁게 살다가 가는 것. 내일 죽어도 내 인생에 대해서 여한이 없을 정도의 즐겁게 살다 가는 것이 제 인생에 대한, 저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제가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제 강의를 들으시면서, 때로는 좀 불편하신 것도 있으시고, 때로는 공감 가시는 것도 있으시겠지만, 그 모든 것이 우리가 이 삶을 조금 더 보람되고 행복하고, 열심히 살아가야 하는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 그 부분을 이해하시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자본을 가진 자가 세상을 지배한다 라는 내용으로 여러분께 한 40분 정도 방송해 드렸는데, 여러분이 또 도움 되셨길 바라겠고요. 다음 시간에 읽어드릴 주제는 이제 은행에 대한 얘기입니다. 빈익빈으로 가는 고속열차, 은행을 떠나라. 그래서 우리가 은행에 투자하면 왜 가난해지는가? 은행에 예금을 하고 적금을 하면 왜 가난해지는가에 대한 이야기. 자본주의 사회에서 은행의 역할이 어떤 역할인지, 그걸 우리가 보고 그 역할 내에서 우리가 어떻게 은행을 활용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께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 달아주시고요. 여러분 댓글이 저한테 아주 소중한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 되셨죠? 네, 구독과 좋아요 계속 눌러주시고요. 또 부의 진리 연금부자들 많이 사서 보시고 주변 사람들에게 해주시고, 혹시 여러분들 보시면서 투자 연금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금박사 상담센터로 전화 주시면 저희 상담센터에서 여러분의 궁금증을 다 해결해 드리고 있으니까, 우리나라에서 노후 준비에 대해서 종합적인 상담이 가능한 유일한 상담 채널, 연금박사 상담센터를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월요일날 퇴근하면서 굉장히 날씨가 더워서 지금 힘드실 텐데, 지하철에서 이렇게 막 그 옆 사람과 치여서 막 보기도 힘든 상태에서 보신 분도 계실 거고 그러실 텐데, 여러분 이 무더위에 건강 유의하시고요. 특히 코로나가 지금 계속 퍼지고 있어서 사실 걱정이 많이 되는데, 여러분 코로나 주의하시고 이 위기를 잘 버텨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제 방송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다음 주 월요일 7시 라이브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생명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